다음 세션에서는 경상대 김해동 박사님께서 한국의 초소형 큐브셀 위성 개발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해동 교수님은 공학 박사로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공과대학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고 계시며 카이스트의 우주항공학과 출신으로 지난해 8월에 정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김해동 박사님은 2000년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직 중이시며 카이스트의 우주항공학과의 방효춘 교수님의 지도 아래 2009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김해동 박사님은 1996년 현대우주항공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 실용 위성인 아리랑 위성 1호부터 5호까지 관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 쓰레기 위험 및 제거 기술 연구, 궤도상 서비싱 기술 연구, 그리고 초소형 위성 개발을 수행하셨습니다. 김해동 박사님은 경상국립대에서 다양한 우주 시스템을 연구하시면서 지난 28년간 우주 분야 연구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우주 인력 양성에 기여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나노위성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노위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성으로 과거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임무에서 벗어나 현재는 기술개발 겸증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나노위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여러 대학에서 나노위성 개발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나노위성을 이용하여 고도의 우주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나노위성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국내 나노위성 개발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김해동 박사님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에 재직 중인 김해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초소형 위성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질량 100kg 이하를 모두 초소형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10kg에서 100kg 사이를 우리가 마이크로세얼라이트라 그러고요. 질량 10kg에서 1kg까지를 나노세얼라이트라 그럽니다. 원래는 나노세얼라이트의 분류 중에 우리가 이제 큐브셋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큐브셋은 1999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위성인데요. 10cm by 10cm, 10cm, 그리고 질량이 1.33kg을 우리가 하나의 표준으로 해서 1유닛 큐브셋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큐브셋이라고 하는 어떤 별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성의 질량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나노세얼라이트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1999년도부터 큐브셋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하우셋 1이라고 하는 1유닛짜리 큐브셋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보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겉면에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태양 전지판 셀이고요. 그 안에 인공위성이 가져야 하는 어떤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안 됐는데 러시아에서 발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사체가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처음 만든 하우스 1이라고 하는 큐브셋의 성능은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2012년도에 KHUset 또는 영문명으로 시네마 1이라고 하는 3유닛짜리 큐브셀 라이트를 경희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하고 공동 개발을 한 것이고요. 3유닛 큐브셋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원 유닛을 3개를 이렇게 엮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면 30cm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발사에는 성공을 했는데 통신도 일부가 됐지만은 미션 데이터, 우리가 미션 데이터라고 하면은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탑재체로부터 정상적인 데이터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고 조금의 데이터를 받는 도중에 통신이 불능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13년도에 시네마 2, 3가 역시 경희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발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풀 석세스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항공대하고 경희대학교가 2010년도 부근에서 큐브셋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큐브셋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시에 미래과학부에서 2012년도에 큐브셋 경영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대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큐브셋을 만들므로 해서 우주인력 양성, 그 다음에 뭐 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좀 육성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서 2012년도에 큐브 위성 시범 경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개 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해에 2013년도부터 정식으로 Ministry of Science and ICT에서 큐브셋 경영대회를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년으로 큐브셋 경영대회가 열렸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약 한 7개 대학이 참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 항공대, 연세대, 뭐 충남대, 조선대 등등 인하대에서 여러 가지 큐브셀 라이트를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큐브셋이 아니라 약간 조금 큰 소형 위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형 위성에 보시면은 조선대, 서울대, 그 다음에 연세대, 카이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큰 위성에 작은 위성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용도였냐 그러면은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때 기술 검증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약 한 2-30km 정도 되는 성능 검증 위성이 올라갈 때 큐브 위성을 안에 싣고 가서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이것들이 사출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간 것이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만든 큐브 위성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통신이 좀 잘 안 되거나 일부 데이터가 내려오다가 이제 멈추는 그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위주로 만든 큐브셀 라이트이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지금 큐브 위성 경영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팀들이
받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배워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큐브 위성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전체 임무 성공률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큐브 위성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작은 예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는 우주급의 부품들을 우리가 쉽게 쓰기보다는 주변에 보이는 상업용 부품들, 산업용급의 부품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국형 독자 발사체를 우리가 누리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KSLV-2 또는 Korean Space Launch Vehicle 2라고 합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누리호의 전신이 나로호죠. 나로호를 우리가 KSLV-1이라고 하는데, KSLV-1 이후에 우리가 지금 1단, 2단 모두 우리가 만드는 진정한 한국형 발사체 KSLV-2가 지난 2021년 10월 21일 날 두 번째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탑재 능력은 1.5톤 정도이고요. 그래서 누리호 2차, 3차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시험 비행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큐브 위성의 어떤 활성화와 그 다음에 미션 성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큐브 위성들이 개발되어지고 많이 올라가야만 그 중에 우리가 성공하는 큐브셋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5월 말에 누리호가 다시 한번 발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몇 개의 큐브 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릴 큐브 위성들은 대학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벤처 기업들이 민간 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임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큐브 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로 이직하기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직을 하면서 출연연구소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항우연의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한 첫 번째 초소형 위성 이름이 하이리브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발한 것이고요. 하이리브의 의미는 하이 레졸루션 비디오 나노셀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초소형 위성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6유닛에 대한 초소형 위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를 하고 우주 환경 시험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냐 그러면 컬러 이미지를 얻고 해상도가 약 한 5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쓰이는 카메라, 탑재체를 우리가 우주급의 카메라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불과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내외의 비용으로 우리가 초소형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하나하나 작은 부품부터 우주용 부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징어 카츠 카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카츠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으면서 첫 번째 만든 하이리브의 탑재체 카메라는 우주용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산업용 카메라,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 있죠. DSLR. 그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우주 환경에서 견디고 동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우주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재조립을 해서 초소형위성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6유닛, 앞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3유닛까지 만드는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가 있을 당시에 처음으로 도전한 초소형 위성은 6유닛 큐브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던 6유닛 큐브 위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몸통 왼쪽에 카메라 같이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카츠 카메라, 산업용 DSLR 카메라를 저희가 우주환경 시험에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별도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만든 하이리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환경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주기 환경 시험이라든지 열진공 시험, 그 다음에 진동 시험까지 저희가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주환경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탑재체인 카츠 카메라를 동작을 했을 때 원활하게 사진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6유닛 큐브셀 라이트 초소형 위성이 우주환경 시험에는 무사히 통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리브의 설계 경험, 그 다음에 제작 경험, 그 다음에 우주환경 시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드밴스드 하이리브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A 하이리브는 하이리브하고 다르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큐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공위성을 올려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여러 대의 큐브셋을 같이 올려가지고 군집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집 임무라고 하는 것을 constell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작은 인공위성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인공위성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작은 인공위성 수십 대, 수백 대 또는 요즘은 이제 수천 대의 작은 위성들이 동시에 올라가서 협업을 함으로 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의 많은 인공위성들을 우리가 운용을 하려고 한다 보면은 그것을 지상국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A 하이리브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할 때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공지능 AI 기술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큐브셋을 동시에 올렸을 때 오토매틱하게 또는 오토노머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A-HiLive를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HiLive가 가지는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렉트로 옵티컬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공위성하고 통신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리퀀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위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SDR 페이로드, 그 다음에 인터셀룰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저희가 디자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터셀룰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이 한 번에 올라갔을 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통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인터셀룰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페이로드를 장착을 하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컨스텔레이션 운영을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A-HiLive를 통해서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나이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도요셋이라고 하고요.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을 했고 올해 5월 말에 누리호 3차 발사 때 지금 실려가지고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인공위성은 마찬가지로 6유닛 큐브 세얼라이트이고요. 약 질량이 10kg 정도입니다. 주간 연구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이었었고요. 한국천문연구원이 들어가는 페이로드 탑재체들을 개발을 했고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 책임자로서 지금 보이시는 인공위성의 대부분의 시스템들 우리가 이제 페이로드와 이제 다른 것이 우리가 버스라 그러는데요. 위성의 몸체를 저희 연구팀이 개발을 했고 천문연구원이 만든 페이로드까지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조립, 그 다음에 제작을 해서 전체적인 우주환경 시험까지 저희 연구팀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위성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탑재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별 센서, 그 다음에 리액션 휠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중간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박스가 보이는데요. 스러스트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력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엔진인데요. 굉장히 작은 큐브셋임에도 불구하고 추력기를 장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추력기를 장착을 했냐 그러면 이 스나이프 인공위성은 똑같이 만든 것을 4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인공위성이 동시에 올라가서 동시에 우주에 이렇게 사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쌍둥이 위성이 일렬로 이렇게 비행을 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편대 비행을 형상을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미션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구 주위의 우주 환경에 대해서 관측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공위성들이 날아가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관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서로 간의 거리라든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력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큰 큐브셋용 추력기를 장착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스나이프 인공위성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태양 전지판이 펼친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우드, 이렇게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몸체에 붙어 있을 때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디플로이드 태양 전지판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스나이프 인공위성이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만든 프레임이 OBC 스택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OBC라고 하는 것은 온보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탑재 컴퓨터 모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우리가 모두 통신 모듈을 가지고 있죠. 통신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통신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리액션 휠이 있습니다. 리액션 휠은 인공위성의 자세를 갖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리액션 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 트래커도 우리가 자세 제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스타 트래커를 만들고 그것들을 각각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엮어서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페이로드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기를 조립해서 그 다음에 UHF S밴드 안테나를 외부에다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또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될 뭐 선 센서라든지 태양 센서라든지 뭐 GPS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 패널을 바디에 붙이는 고정형 솔라 패널을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는 전개할 수 있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개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 솔라 패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셈블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큐브 위성,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부품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볼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다시 실수를 해서 다시 나사를 풀어가지고 다시 조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분해를 해서 다시 인티그레이션 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케이블이 이렇게 망가지거나 또는 나사 볼트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일부가 파손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성,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스나이프 위성, 쌍둥이 위성 4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인공위성을 동시에 우리가 실어가지고 우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나이프 인공위성을 개발한 연구팀입니다. 뭐 제가 저기 중간에 있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리고 5명의 연구진하고 저희가 이 초성 위성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용급 위성이라든지 큰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명 또는 이제 뭐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굉장히 크고 정밀한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비해 가지고 큐브 위성이나 초성 위성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그다음에 한정된 맨파워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초성 위성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디플로이어입니다. 우리가 큐브 위성 또는 이제 초성 위성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어떤 바디가 있고요. 표준화된 그 플랫폼을 바로 로켓에 장착해가지고 발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 발사통에다가 큐브 위성을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발사통 안에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눌러 있다가 뚜껑을 닫으면 눌러지겠죠, 스프링이.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려지게 되면
밑에 눌러있던 스프링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발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큐브셋은 우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나이프는 6유닛이기 때문에 우리가 6유닛 인공위성을 이 발사통에 2개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 발사통 2개가 로켓에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스나이프 인공위성을 저희가 제공받은 발사통에 넣은 다음에 물론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뚜껑을 열지는 않겠죠. 이거는 단지 저희가 지상에서 저희가 인공위성을 집어넣은 다음에 발사통에서 나중에 발사통의 그 뚜껑이 제어에 의해서 이렇게 열렸을 때 스무드하게 인공위성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여기 네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사통 안에 저렇게 스프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갑작스럽게 사출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을 때 만든 큐브셋의 또 다른 것이 카리캣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카리 캡처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만든 것입니다. 목적은 RVD, 랑데비안 도킹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큰 위성을 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시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이렇게 작은 위성이라 하더라도 뭐 수백억 원짜리 또는 수천억 원짜리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랑데비 도킹이 잘 되는지를 우주 공간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은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물체에 다가가는 어떤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리캣이라고 하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청소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청소위성이 가지고 있는 센서, 그 비주얼 센서가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 가짜 우주 쓰레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 모의 우주 쓰레기를 식별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식별을 해가지고 청소위성이 가지고 있는 온보드 컴퓨터가 계산을 한 다음에 스스로가 지금 쫓아가는 연습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칙칙칙칙칙이라고 하는 지금 소리가 들릴 건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 공간인 것처럼 모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에어 베어링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쫓아가고 있는 초소형 위성의 밑바닥이 바닥으로부터 약간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없죠. 마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압축 가스를 갖다가 내뿜으면서 마치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칙칙칙칙 하는 것은 마치 우주 공간에서 추력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모의 우주 쓰레기를 잘 붙잡은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지구 대기권 내려오는 리엔트리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모사를 하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이러한 그 인공위성하고 또 다음으로 저희가 카드셋, 카리 랑데브 도킹 나노세얼라이트를 지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올 목적은 랑데브 도킹 데몬스트레이션을 앞에서는 지상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지만 그 지상에서 테스트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우주 공간으로 올렸을 때 정말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붙을 수가 있는지 쫓아갈 수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인공위성 6유닛짜리 인공위성 두 개가 같이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멀어지냐 그러면은 약 한 500km 정도까지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체이서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추력기를 이용해서 이제 쫓아가는 타겟을 쫓아가는 연습을 실제 우주 공간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카드셋이었었고요. 올라가서 쫓아간 다음에는 이제 도킹을 하겠죠. 도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분리가 된 다음에 체이서 인공위성은 추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료를 가지고 먼저 지구 대기권까지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타겟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대기 저항 면적 증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대기 저항에 의해서 빨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없어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카드셋의 전체적인 미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카드셋의 체이서하고 타겟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위에 왼쪽에 보시는 게 체이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타겟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 콘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치에 추력기의 노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삼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이서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빨간색 원통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자기석입니다. 그래서 체이서가 타겟을 따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달라붙는 그 순간에 체이서가 가지고 있는 전자석이 동작을 함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붙는 떨어지지 않게 도킹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킹 디바이스라고 하고 그것을 장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도킹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킹하는 게 아니고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도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냐 그러면은 각자의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그 안테나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간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으로 서로 도킹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체이스하고 타겟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요한 시스템 스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질량은 각각 한 12kg보다 적은 약 한 10kg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명은 뭐 이렇게 저희가 기술 검증용 위성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카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실제 우주 공간에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석정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평한 어떤 돌 위에 타겟을 끝에 이렇게 픽스를 해놓고요. 마치 우주 공간의 상대적인 렐러티브 속도가 거의 0이라고 치면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체이서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 상태를 저희가 모사를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석정반 주위에 모션 캡처를 통해서 저희가 체이서하고 타겟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거리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체이서 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센서입니다. 그래서 니어 IR 센서인데요. 이 IR 센서를 통해 가지고 상대 우주 물체가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쫓아가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서로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인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롤요 피치의 어떤 그 앵글의 변화가 어떻게 스무드하게 잘 일어나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쫓아가고 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앵글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추력기의 추력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쓰여지는지를 그래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고정되어 있는 타겟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 흰색 점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체이서가 타겟을 잘 인식을 하고 상대적인 위치나 어떤 시선각을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LED 마커를 단 것입니다. 그래서 LED 센서가 반짝반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다가가서 약간 좀 이렇게 흔들려서 사실은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도킹이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미세 중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컨트롤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붙었을 때 얘가 전자석의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반발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붙는, 잘 도킹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도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소형 위성에 대한 어떤 개발 현황 그리고 저희가 초소형 위성을 가지고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발사체가 앞으로 신뢰성을 계속 이렇게 쌓고 많이 올라가는 기회를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내에서도 점차 더 많은 어떤 벤처 기업들, 그 다음에 산업체들이 개발 비용이 적은 초소형 위성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더 많은 활발한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한 경상국립대학교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